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재미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 바이에른 뮌헨의 윙어 르로이 사네의 영입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금 현재 사네는 다음 달 말에 6월 30일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현재 사네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재계약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거의 되었었는데 사네 쪽에서 이제 연봉을 조금 더 올려달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 얘기가 뭐 스카이 스포츠 플러스 빌트지에서도 나왔습니다. 잉글랜드의 사네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라고 하면서 일단 첫 번째 얘기 중에 하나는 사네의 아내가 고향이 런던이라서 가족이 런던에서의 생활을 원한다. 그래서 애초에 사네가 독일에서 플레이를 할 때도 아내는 런던을 자주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사네가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토트넘이 사네의 영입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유로파리그에서 맨유를 이겼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토트넘은 사네에게 또 다른 매력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네가 뮌헨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안 좋은 선수, 좀 마무리가 아주 안 좋은 선수 뭐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네 정도의 선수를 데려온다면 매우 좋은 선택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를 나가기 때문에 사네도 토트넘행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네 이적은 곧 결정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6월 10일부터 클럽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네가 떠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뮌헨에 남지 않는다면 토트넘이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고려가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사네는 현재 1,000만 유로의 고정급여 그리고 5,500만 유로의 보너스를 현재 뮌헨에서 제안을 받은 상태예요. 이게 이제 사네가 원래 받았었던 연봉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거든요. 원래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은 1,500만 유로 연봉이 하나로 따지면 233억이거든요. 이 금액을 받고 있는데 1,500만 유로가 아니라 약간 낮춰서 1,000만 유로의 보너스 500만 유로 이렇게 좀 바꾼 거죠. 뮌헨 입장에서는 사네가 받는 것보다 사실은 이 퍼포먼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1,000만 유로를 고정 연봉은 낮추고 보너스로 맞춰주겠다 였는데 이게 지금 사네 쪽에서는 불만이기 때문에 재계약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토트넘이 이 사네를 노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현재 토트넘에서 최고 연봉자가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현재 연봉으로 따지면 988만 파운드입니다. 988만 파운드가 183억이에요. 그런데 현재 사네의 연봉이 233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네가 이 정도는 맞춰달라라는 거거든요. 이 연봉의 규모를 보면 현재 사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연봉을 맞춰달라는 거고 심지어 지금 사네는 지금 1,500만 유로보다 더 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뮌헨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연봉을 생각을 하면 사네가 토트넘으로 올 때는 여러 가지 연봉에 대한 협상이 많이 필요할 거다. 뭐 연봉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보다 당장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사네가 자유계약인 만큼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많이 주고 연봉을 낮춰서 데려오는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사네가 토트넘에 온다면 어디에서 뛸 것이냐? 사네는 왼쪽 오른쪽 다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자리에서 뛸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존슨 자리에서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네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뮌헨에서야 골을 많이 넣어야 되고 뮌헨에서는 이제 모든 걸 잘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네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르고 드리블 능력도 있는 좋은 자원이거든요. 연봉만 높지 않다면 그런데 이 사네가 왼쪽 오른쪽까지 심지어 다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자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또 잘 어울리냐면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이제 침투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아요. 토트넘도 물론 이제 포스테콜로 감독이 다음 시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후방에서부터 볼을 소유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반더벤, 로메로부터 볼을 조금 소유를 많이 하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독이나 포로처럼 좌우 풀백들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상대를 중앙에 좀 쏠리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가 달려 나오면서 앞쪽에서 압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측면에서 손흥민이라던가 존슨 혹은 뭐 쿨루셉스키가 출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측면 공간이 나오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기도 하고요.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순간 뛰어나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자리는 예를 들어서 메디슨과 같이 나오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메디슨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오히려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이제 특히나 존슨 같은 선수가 나오면 존슨이 무리하게 내려오지 않고 앞쪽에 붙어 있다가 베리발 같은 선수 혹은 포로 같은 선수가 약간 측면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고 뛰어나가는 존슨에게 한 번의 패스,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존슨 자리에서 뛰든 손흥민 자리에서 뛰든 사네가 본인의 스피드를 살려서 뒷공간으로 이제 뛰어나가는 요런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다.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존슨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뛰어나가는 존슨에게 오히려 이 장면은 솔랑키가 약간 내려와서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존슨에게 패스를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존슨이 공간으로 달려나가면서 스피드를 살릴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이고요. 다른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도 앞쪽 라인에 붙어 있다가 뒤에서부터 토트넘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특히나 라인을 올리는 공격적인 수비를 하면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돌아뛰죠. 그 뛰어나오는 손흥민에게 한 번의 패스 들어가면서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 이 스피드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달려 들어가면서 뒷공간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는 사네가 할 수 있다. 실제로 뮌헨에서는 어떤 플레이를 많이 했냐면 손케 조합처럼 해리 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 측면에 있었던 사네가 뛰어 들어갑니다. 전방으로.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한 번의 롱킥을 넣어주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이번 시즌에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케인이 끌어당기고 사네가 뛰어들어가면서 뒷공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네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그냥 뭐 어려운 패스도 아니고 그냥 사네 앞쪽으로만 붙여주면 사네가 달려가면서 수비수들을 사실은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스피드로 달려나갈 때가 많아요. 빨라서. 그래서 사네가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뒷공간을 무너뜨린 다음에 사네가 이 장면도 하늘로 쏘아 올리는 장면입니다. 마무리가 좋지 못하죠. 요게 이제 사네의 가장 큰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뒷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아주 빠른 이 스피드, 이런 것들은 사네가 매우 좋은데 뒤쪽에서 마무리 능력, 사실은 슈팅도 마찬가지지만 도움을 만들어내는 이런 판단 능력도 마지막에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네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를 보면 정말 빨라서, 그리고 드리블도 좋아서 한두 명을 돌파를 하면서 달려나가다가 마지막에 슈팅이 안 좋거나 마지막에 이제 패스 선택지가 안 좋아서 공격이 끝나버리는 이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네가 단점은 어떤 거냐? 사네가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는데 토트넘이 이렇게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공격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을 많이 점유하면서 포스테콜루 감독 체제에서는 상대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든 다음에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사네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네는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좋은 선택지를 가져가거나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거나 플레이메이커적인 플레이를 하거나 찬스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데에는 굉장히 약한 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뭐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공격 패턴이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좌우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고요. 이때 수비가 가운데로 워낙에 많은 선수가 있어서 쏠리면 이때 손흥민과 존슨 혹은 쿨루셉스키가 측면에 넓은 공간을 쓴다. 이렇게. 이게 이제 토트넘의 공격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때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시작돼요. 근데 사네는 이런 플레이메이커적인 공격을 조립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네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컷백 이 정도는 되게 잘하는데 빠르기 때문에 저런 이제 플레이메이커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사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네가 왼쪽 오른쪽을 다 뛸 수 있는데 사네는 더 좋은 쪽은 왼쪽이에요.
왜 그러냐? 오른쪽에서 뛰면 이 선수가 접고 들어오는 것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는 오른쪽에서 뛰게 되면 무조건 왼발로 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네가 이 존슨 자리에서 뛴다. 그러면 이 존슨의 자리는 오른쪽에서 넓게 벌려줘야 되거든요. 쿨루셉스키가 나올 때도 쿨루셉스키가 넓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측면 지역을 밟아주면서 끌려 나오게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사네는 본인이 이 공간, 좋은 공간에 있어도 사네가 볼을 잡는 순간 분명히 수비가 다 안쪽에 있는데, 모두 안쪽에 있는데 굳이 접고 들어와요. 그래서 밀집된 수비 안으로 사네가 들어가는 편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네가 오른쪽에 나오게 되면 이런 지공 상황에는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제 왼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상대를 끌어당기고 풀어나가는 이런 패턴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네가 손흥민 대신에 왼쪽에 나온다. 그러면 수비를 끌어당기고 패스를 하는 이런 선택지보다 우도기가 뛰어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뛰어들어가면 상대 수비가 우도기를 또 따라가니까 이걸 이용해서 본인이 가운데로 드리블을 치는 이런 장면을 뮌헨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리블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연계 플레이라기보다 저렇게 누가 침투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내가 드리블해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에서는 저런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이 장면을 보면요. 사네가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네가 돌아섰습니다. 근데 돌아서자마자 왼발이니까 이제 사실 사네의 단점 중에 하나는 왼발만 쓰거든요. 그래서 왼발로 접었어요. 근데 왼쪽에서 풀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공간이 났죠. 그런데 사네가 이 공간을 보더니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본인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사네가 괜히 무리하게 분명히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본인이 가운데로 막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측면 풀백에게 붙어있던 수비수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밀집 수비에 갇히게 되죠. 이게 이제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면 매번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 정말 사네는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오른쪽에 나오거나 왼쪽에 나오거나 어디서든 접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사네가 여기서는 조금 더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굳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에 분명히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굳이 사네가 볼을 끌고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수비가 사네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모두 다 중앙 지역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플레이를 보면 사네는 이제 약간 연계 플레이라던가, 늘상 사네가 비판을 받는 포인트였어요. 한두 명 돌판 잘하는데 선택지가 꼭 수비가 몰려있는 가운데로 막 들어가고 이런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맨시티 시절에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저런 플레이를 거의 허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사네를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기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실제로 맨시티에서도 오른쪽보다 왼쪽 라인에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스피드를 살리는 거죠. 왼쪽에서,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은 저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측면에 붙어서 달려나가라, 이것만 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래서 당장 사네가 이번 시즌에도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나온 경기는 25경기, 왼쪽에 나온 경기는 20경기거든요. 근데 공격 포인트가 오른쪽에서는 6골과 1개의 도움, 왼쪽에서는 7골과 5개의 도움입니다. 도움이 특히나 많죠. 왼쪽에 나왔을 때 5경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도움이 5개나 기록이 됐어요. 왜 그러냐? 왼쪽에 있으면 그래도 왼발로 잡아놓고 안쪽으로 컷백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네의 커리어를 보면 왼쪽에서 나오면 75골 그리고 84도움, 도움이 엄청 많아져요. 물론 경기수 차이도 있는데 오른쪽에서 나오면 35골과 23개의 어시스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골도 골이지만 왼쪽에 나왔을 때 사네가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수비가 가운데로 쏠릴 때, 특히나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다 안쪽으로 몰아세울 때 사네가 접고 들어가는 거 안 하고 측면에 붙어서 그냥 패스 떨어뜨려주고 사네가 달려간다. 그러면 사네가 달려가서 왼발로 컷백, 이거는 사네가 분명히 잘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사네는 오른쪽보다 왼쪽에 기용됐을 때 현재 토트넘의 전술과 스쿼드 구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사네가 왼쪽이 더 어울려 보이는 선택지처럼
보이긴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네가 문제가 저렇게 가운데로 무모하게 드리블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턴오버가 나와서 역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네는 되게 도전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요. 드리블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네가 턴오버가 나오면 어설프게 턴오버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네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선수가 다 올라갔는데 여기서 사네가 무리하게 돌파를 하다가 뺏긴다. 그러면 정말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는데 역습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너무 무리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래서 뮌헨에서도 뮌헨도 라인이 높잖아요. 라인이 높을 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더 어려웠던 게 이상하게 턴오버가 나오고 그냥 이제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굳이 드리블을 하다가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네가 공격 지역에서 드리블하는 것도 있는데 내려와서 볼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도 상대가 압박을 하면 그냥 뒤로 볼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드리블 돌파를 해요.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자신 있게 돌파하다가 뺏기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토트넘에 온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든 사네에게 주문을 해서 고쳐야 라인이 높은 상태에서 토트넘이 사네를 활용할 수 있다. 사네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사네는 기본적으로 무책임하게 턴오버를 하는데 수비는 열심히 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사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뺏겨요. 뺏기면 빠르니까 상대가 막 달려가면 본인이 뺏긴 게 이제 약간 본인의 문제니까 열심히 내려와서 수비합니다. 이런 장면 사네 되게 많아요. 본인이 뺏기면 뺏긴 다음에 엄청 빨리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저렇게 수비에 대한 생각은 사네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전방 압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이제 저런 무책임한 턴오버 이런 거는 당연히 라인이 높으니까 사네를 영입했을 때 리스크로 분류가 되겠지만 사네가 기본적으로는 수비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다. 열심히 달려드는 건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네를 잘 쓰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도 사네가 잘 맞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 사네가 일단은 뭐 연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올지 안 올지는 불확실한 상태고 애초에 손흥민 선수보다 연봉을 많이 줘야 되니까 지금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리고 올 수 있다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시점에서 분명히 전력에는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은 분명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경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도 일단은 뭐 중요하니까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한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사네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굵직한 선수잖아요. 사네는 아예 뭐 못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사네 같은 선수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일단 토트넘에게는 챔피언스리그를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루머가 나는 거고 그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측면 공격수를 가장 먼저 보고 있는데 과거처럼 약간 오도베르라던가 아니면 뭐 마티스텔이라던가 베르너를 임대로 데려온다거나 약간 백업 자원을 노리는 이런 것보다 사네 정도면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선수잖아요. 토트넘에선. 그러면 주전급 측면 자원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사네가 될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모든 라운드를 다 뛸 수 없으니까 손흥민의 대체자격으로 생각을 해서 손흥민이 안 나올 때는 왼쪽에 사네,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혹은 존슨 뭐 이런 식으로 손흥민의 대체자도 이제 정말 손흥민과 어느 정도는 유사한 레벨로 고르기 시작한 것 같다.